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좋은 질문을 받아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네,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랜덤 세 단어 글쓰기 참여해 주신 분 중에서 오늘의 베스트였던 12월 27일 오늘의 베스트였던 희정 베로니카님께서 질문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읽어볼게요. 아, 오늘 희정 베로니카님께서 쓰신 글인데 사실 저 이야기의 주인공이 강아지였어요. 시골 시장에 박스에 담아서 파는 강아지요. 우리 그러면 이 영상만 보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제가 오늘 세 단어 랜덤 챌린지 참가하셨던 희정 베로니카님의 글을 다시 한번 읽고 이 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그분을 처음 만난 것은 어느 날 시장이었다. 나는 시장 한가운데 어느 곳 앉아있기에는 약간 좁긴 해도 썩 나쁘지 않은 작은 공간에 자리를 잡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모여 앉아 시장을 구경 중이었다. 코끝을 스치는 바람이 차가웠지만 다른 친구들과 가까이 앉아 있었기에 추운 것은 전혀 몰랐다. 좀 시끄럽고 정신이 없긴 했지만 동시에 뭔가 신나는 기분도 같이 드는 것이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이 지나다니고 그들은 모두 활기차 보였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나는 오늘 시장을 처음 나와봤다. 동네에서 늘 맡던 것과 다른 향기들이 공중에 흩날리는 나비떼처럼 퍼져 있었다. 그 나비떼를 쫓으려니 정신이 없는 동시에 몽롱하기도 했고 약간은 겁이 나기도 했다. 오늘 아침으로 따뜻하게 잘 불린 시리얼을 먹고 나왔는데 배가 볼록하니 불러서인지 노곤하기도 했다. 나와 달리 이미 몇 번이고 시장에 나와본 옆에 앉은 친구가 내게 말했다. 이봐, 여기서는 누군가 인사를 건네면 보답으로 입맞춤을 해주는 것이 에티켓이야. 나는 약간 놀랐다. 아니, 처음 본 사람에게 어떻게 입맞춤을 하지? 나는 물었다. 친구는 가볍게 미소를 쓱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누구나 그걸 매우 좋아하지. 앉아있는 일이 좀 무료하고 높아져만 가는 태양빛에 눈이 부실 때쯤 그분이 나타났다. 역광을 받아 실루엣만 간신히 보이는 모습으로 그분이 나타났을 때 어디선가 아주 익숙해서 좋은 향기가 났다. 고슬고슬한 마른 지푸라기가 햇볕에 잘 다듬어진 냄새, 손끝에서 머뭇거리며 남아있는 맛있는 음식들의 냄새, 무엇보다 나를 아는 듯 익숙하게 인사하는 그 모습, 그런 그분이 나에게 손을 내밀며 인사를 하는 그 모습이 퍽이나 다정하여 나는 친구가 내게 했던 말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침에 먹은 밥이 아직 내 배를 볼록하게 한 상태였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분에게 조금의 용기를 내어 입맞춤을 했다. 그분이 활짝 웃으며 나를 안아주었다. 순간 엄마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나는 마음이 아득해질 정도로 따뜻해졌다. 그분은 나를 안고 어디론가 걷고 또 걸었다. 나는 친구와 미처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 생각했지만 친구에게 미안할 정도로 그 아쉬움이 적었다. 그만큼 그 품이 따뜻하고 설레었기 때문이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며 그분이 무슨 소리를 내었다. 나는 아침부터 부른 배로 시장에 하루 종일 앉아있느라 놓친 잠을 그만 까무룩 드는 중이었다. 엄마 왔다. 엄마가 맛있는 요리 해줄게. 네, 요 글인데 요 글의 지금 주인공이 강아지였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읽어볼게요. 사실 저 이야기의 주인공이 강아지였어요. 시골 시장에 박스에 담아서 파는 강아지요. 그런데 짧게 써야 하다 보니 이게 강아지인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어서 나중에는 그냥 읽는 사람이 알아서 생각하자라는 식으로 그냥 쭉 썼거든요. 그리고 강아지는 세상을 막 구경해서 설레고 신나는데 저 마지막 문장은 그 마지막 문장이 엄마 왔다. 엄마가 맛있게 요리해 줄게 요거죠. 마지막 문장은 사람 아기를 키우는 엄마가 집에 강아지를 음식 재료로 들고 가며 하는 말이거든요. 보신탕?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사실 나중에는 꼭 강아지가 아니어도 시장에서 팔려가는 무언가로는 인식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열어두었습니다. 일부러 이 글의 주인공이 강아지라는 언급은 일부러 안 하신 거죠. 열린 내용으로. 이런 메시지와 스토리를 전달하기 위해 보완할 점을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처음에
랜덤 세 단어 챌린지 때 이 희정 베로니카님 글을 그냥 요것만 들으신 분들은 마치 그냥 주인공이 이제 사람이니까 시골 장터에서 뭐 그냥 있다가 뭐 어디 가나보다 약간 이런 생각 드셨죠. 저도 글 읽으면서 이랬는데 글 읽으면서 마지막 한 줄이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엄마 왔다,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근데 이 설명을 딱 들으니까 아 갑자기 이 앞에 글들이 다 뭐가 돼요? 스릴러 글이 되죠. 근데 이거 정말 잘 써주신 글이요. 보통 대부분의 그 요즘 나온 동화 말고요. 동화는 이렇게 쓰는 게 정석입니다. 이게 그 노리고 쓰셨는지 혹은 아니면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셨는지 그건 확실치 않은데 동화는 이렇게 쓰는 게 아주 잘 쓴 동화예요. 왜냐면 동화는 그 읽는 독자가 많은 상상을 하게 자극을 주게 만드는 게 큰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은 이제 강아지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신탕을 먹어 갑자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만약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글의 주인공을 오리나 닭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어때요? 이야기 되죠? 다 맞아 떨어지죠? 마지막에 닭을 잡아, 오리를 잡아, 혹은 뭐 고등어라든지 이렇게 물고기로 해도 이 스토리가 그대로 이어져요. 약간만 수정하면 다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게 굉장히 잘 써진 동화고요. 이제 여기서 이게 안타까운 우리의 역사 이야기 거창한 건 아닌데 우리나라는 문학 시간에 뭘 배우죠? 뭐 항일 투쟁을 했던 어떤 시인의 뭐 이런 걸 문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식으로 문학 교육하는 거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뭐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문학 교육 잘하는 데도 일본이거든요. 거기서는 문학 시간에 어떤 걸 배우냐면 이런 거 배워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 형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글이 있으면 이 동화의 주제가 확실해야 되고 이 동화의 교훈은 이거여야만 해. 이 글을 읽으면 너는 슬퍼야만 하고 이 글을 읽으면 너는 감동을 받아야만 해. 이게 우리나라의 문학의 특징이에요. 뭐 좋다 나쁘다기보다는 우리나라 문학의 특징인데 영국, 미국, 유럽의 국가들 그리고 일본의 문학 작품들은 뭐가 많냐면 내가 여기에 많은 걸 담아놨거든. 근데 너가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소화해. 많이 읽을수록 더 많은 것들이 보일 거야. 이런 게 문학이에요. 문학 시간에 배우는 게 달라요. 그래서 요 희정 베로니카님께서 써주신 요게 그런 유럽 스타일, 서양 스타일 혹은 일본 스타일의 문학 작품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굉장한 칭찬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주신 요 글과 되게 유사한 글이 있는데 제가 썼던 푸아그라라는 책도 굉장히 유사한 스토리예요. 푸아그라 말 그대로인데 저는 이게 오리가 알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쭉 썼거든요. 이제 자라는 과정, 이거 영문으로 쓰긴 했는데 뒤에도 한글도 있는데 이렇게 오리로 자라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비대해진 푸아그라 재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죠. 그러다가 중간에 이걸 못 버티고 죽어나가는 애들도 있고 또 점점 뚱뚱해지는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어느 날 푸아그라라고 써진 요때 푸아그라는 얘네 오리들 사이에서는 마치 엘리트 학교 같은 느낌이야. 너도 푸아그라가 돼야 돼 막 이러면서 그래서 푸아그라가 적힌 트럭에 이렇게 실려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려가다가 이 주인공이 이제 트럭이 비포장길을 가다가 얘가 담겨 있는 케이지가 떨어져요. 그래서 얘가 어디 호수에 그냥 나와버려요. 그러면 이제 호수에서 다른 저기 오리들을 만나는데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 살 수도 있지만 이 오리는 나는 꼭 푸아그라가 돼야만 해 라고 하면서 트럭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트럭이 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결국 푸아그라 식당까지 오리가 도착해요. 그러니까 저도 요 동화 쓸 때는 글이 여기서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트럭을 따라갔습니다가 끝이고요. 마지막은 글로 안 하고 저는 사파로 끝났어요. 아, 그러면 얘는 푸아그라 요리가 됐겠구나. 혹은 다시 정신 차리고 갔을까? 우린 이걸 이제 열린 결말이라고 막연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요렇게 동화를 쓰면 되게 깊이가 있어져요. 우리 그 희정 베로니카님 작가님 글 우리 처음 읽었을 때는 어땠죠? 아, 그냥 뭐 시골 풍경, 뒤에는 좀 이해 안 가네, 이렇게 끝났잖아요. 근데 지금 이 희정 작가님께서 아, 이거 사실 강아지 이야기예요, 혹은 다른 동물로도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듣고 이거 보니까 어때요? 깊이가 확 달라지죠. 네, 이게 진짜 재밌는 동화의 맛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린 결말이라고 뭉뚱그리지만 다른 서구 이런 문학 시간에는 오히려 이걸 배운다. 우리 너무, 그래서 이건 잘 써주신 거고, 조금 이제 요 뒤에 보면은 또 다른 저기 메시지 중에 막 세상을 본 강아지의 아름답고 처연한 시간과 대비되는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 입장에서는 막 그 세상의 아름다운 걸 막 보는데, 이제 자기는 식재료로 팔려가는 이런 그 완전 대비되는 이런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대로 놔도 좋은 동화라고 생각합니다. 독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굳이 나 그냥 좀 그래도 좀 드러내고 싶다. 이게 뭐 굳이 강아지는 아니더라도 강아지든 닭이든 뭐 생선이든 어떻게든 이게 사실 식재료였다는 걸 조금 어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마지막에 저는 이제 푸아그라에서는 저는 사파르라는 도구를 썼고요. 우리 이제 뭐 랜덤 챌린지 글자만 보내야 되니까 이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마지막 문구에 지금 여기서는 엄마 왔다, 엄마가 맛있는 요리 해줄게 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강아지라고 했으니까 엄마 왔다, 엄마가 맛있는 보신탕 요리 해줄게,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유추가 가능하겠죠. 자꾸 강아지 아니면 엄마 그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무슨 고등어야, 그럼 마지막에 엄마가 맛있는 고등어 조림 해줄게 라고 하면서 마무리한다는 거, 이런 거 어느 정도 티를 낼 수 있죠. 요런 식으로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굳이 안 밝히시는 게 더 고급스러운 글이에요. 제가 지금 이 써주신 글이 정말 고급스러운 표현이에요.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해석하고, 혹은 더 다양한 해석도 가능하고, 굳이 강아지가 아닌 다른 것도 가능하고, 그럼 마지막에 강아지라고 굳이 한정 짓지 않아도 뭐 엄마 왔다, 엄마가 시장에서 사온 걸로 맛있는 요리 해줄게, 이걸로 맛있는 요리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그렇죠. 잔인하죠. 그러니까 마지막이 잔인하게 끝나지만 이게 후반부와 전반부 글이 그 밝은 부분과 후반부에 뭐랄까 슬픈 그런 게 딱 대비되는 이런 부분도 들어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베스트로 선정 드릴 때는 그 중간에 문구가 참 마음에 들었는데, 이렇게 질문해 주신 거 듣고 나니까 진짜 오늘의 베스트 맞으셔. 잘 써주셨어요. 그래서 매우 잘 써주셨고요. 저는 굳이 이거는 바꾸지 않아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바꾼다고 하면은 이제 마지막 멘트 정도, 엄마 왔다, 엄마가 맛있는 보신탕 끓여줄게. 제 개고리기가 지금 법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적당한 그 생명체로 또 바꾸셔도 될 것 같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강아지가 갖고 있는 그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능도 높고 사람과 친구 혹은 가족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이런 보신탕 문화가 있는 현 시점에서 어찌 보면 굉장히 비극적이면서 아까 뭐라 했지? 처연한 스토리.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정말 너무 좋았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이제 마지막에 뭐 엄마 왔다, 엄마가 시장에서 사온 이걸로
맛있는 요리 해줄게 라면서 아이들에게 나를 보여줬다. 뭐 이렇게 한다면 제일 위쪽에 예를 들어서 여기도 좀 그런 표현이 제가 다시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아지라는 걸 좀 어필하기 위해서 냄새에 조금 집중해서 글을 쓰신 것 같아요. 이제 그 표현이 공중에 흩날리는 나비처럼 퍼져 있었다. 제가 이렇게 마음에 들었다는 이 문장인데, 이제 제일 첫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중간 부분 중에서 약간 강아지라는 걸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친구들, 아까 친구들 표현이 있었잖아요. 중간에 어디 친구들과 얘기하는데 뭐 바둑이 모양 뭐랄까 그 강아지 형태를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친구는 촉촉한 코를 가져서 뭐 어땠다, 이런 게 한두 문장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매우 좋지만 굳이 굳이 넣는다면 그런 은유적인 표현, 대놓고 나는 강아지다 이렇게 시작하면 어때요? 그러면 정말 이게 재미없는 글이 돼요. 처음에 시작할 때 나는 강아지다, 나는 지금 시장 한가운데 박스에 앉아있다, 이러면 어때요? 뒤에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 희정 베로니카 작가님이 다 숨겼잖아. 강아지인 것도 숨기고 식재료가 될 거라는 것도 숨기고 이야기를 쭉 풀어나가니까 어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소름 돋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진짜 재밌는 동화다, 재밌는 문학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면 답변이 좀 됐을까요? 네, 그러니까 사파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런 글, 방금 희정 베로니카 작가님께서 쓰신 이런 글들을 몇 개 모아가지고 그거 제목을 뭐 동물들의 일상 뭐 이러면서 은유적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은유적이고 간접적인 표현이 훨씬 고급스러운 문장이에요. 고급스러운 글이에요. 우리 보통 잘 쓰는 글 이러면은 문장 하나가 엄청 막 고급스러운 단어가 들어가고 막 주어 동사가 여러 개가 막 겹쳐 있고 막 이런 걸 생각하는데, 아니, 그건 그냥 미문주의라 그래서 문장을 예쁘게 쓰는 거고요. 우리가 동화적인 입장, 글 전체 하나의 글 덩어리와 스토리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고급스러운 거야. 문장 하나하나에 힘을 주는 것보다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나 이거 숨겨놨어. 독자들한테 좀, 이제 우리 다 작가잖아요. 작가들 입장에서 어떨 때 희열을 느끼냐면, 내가 이 글에 이것저것 막 숨겨놔. 근데 독자들이 읽다가, 혹시 요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 찾았네요. 잘하셨어요. 이런 것도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혹시 더 이해가 안 되시거나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 톡 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여러분도 이렇게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 주시면 되고요. 뭐 톡으로 주셔도 되고, 뭐 Q&A 뭐 링크로 주셔도 되고요. 마지막에 그리고 정해진 단어로 글쓰기 매번 브레인스토밍 돼서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쌤 최고. 이야기도 꼭 해주세요. 어디까지? 네,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질문도 잘 해주시고 글도 잘 써주신 희정 베로니카 작가님께 다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